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이 워즈오토 최고 10대 엔진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는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이 GMP 기반의 전용 전기차 2대가 동시에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3년 연속 10대 엔진에 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전동화 기술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주 가상자산 투자 상품에서 7억 2,60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가상자산 관련주의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상자산 상품에서 9억 4,200만 달러가 빠져나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고용지표의 약세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세대 HBM 12단 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론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를 위한 HBM3 12단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 개발은 물론 공격적인 라인 증설까지 계획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디램 업계 3위 회사이자 HBM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연초 엔비디아의 HBM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공급하는 등 매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외에도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에 보급형 HBM을 공급하는 영업 전략을 세운 것으로도 전해지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수율과 생산 능력이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오늘도 다소 아쉬운 시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를 듯 하더니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하락하게 됐고 코스닥도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선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보여줬는데 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부담이 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개최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장은 일단 내일 밤 발표되는 8월 미국 CPI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기에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오전에는 조금 오를 듯 했는데 또 결국에 점점 더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시장에 대해서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시기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9월 한 달은 주식을 거래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 계절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고요. 아마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 돼야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올 여름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저처럼 선물 옵션을 아침마다 오전에 거래하고 오후에 단타 한 번씩 해보는 정도의 매매를 접근하던가 그게 아니고 적극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셔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 끌고 갔던 관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야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애매한데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애매한데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애매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드렸던 게 7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7월 17일 날 하방 배팅을 인버스 배팅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급락을 예고했는데 8월 5일 날 급락했죠.
그리고 단기 반등할 거야라고 이야기 드리고 8월 20일경에 반등 차익 실현하고 나서는 지금은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당일 오전에 우리가 당일 매매만 하면서 끌고 간다. 언제까지? 빠르면 9월 말 정도 FOMC 회의 결과 나온 뒤에 명절 지나고 나서 시장이 바닥이 잡혀서 단기 반등이 성공한다면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언제 주식 사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면 10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우리가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때 만약에 좋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운이 좋다면 1월 첫 주, 둘째 주까지 상승해서 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똥차 가면은 벤치 온다라고 이야기를 가끔 농담 삼아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똥차 갔는데 똥차가 가자마자 바로 똥냄새 사라지기 전에 벤치가 오지는 않습니다. 똥냄새도 사라지고 좀 이렇게 클리어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한번 떨어지고 나면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해요. 2, 3개월 정도 변동성으로 등락을 하다가 올라가고요. 시장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한 방에 안 떨어지고요. 한 2, 3개월 정도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자기들 물량 털고 빠져나갈 자리를 보고 나서 보통 빠지거든요. 지금 저는 이번에 급락한 이후에 여파가 아직 2, 3개월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께 권유드리는 거는 9월 달에는 공격적인 투자는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9월하고 10월에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할래라고 저에게 묻는 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매매의 환자가 아닌지 중독증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사려고 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분의 계좌의 성과는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19년 차 트레이더이거든요. 시장에 참여한 지 19년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12달 중에서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연평균 수익률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특정 종목만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순환매하면서 수익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모르겠는 자리에서는 진입을 안 하는 편이고요. 되게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잘 모르겠는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운이 좋으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게 두들겨 팰 수 있고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주식은 돈을 벌어요. 근데 긴가민가 싶은데 그래도 혹시 기회를 놓칠까 봐 잡는 매매 중에 성공한 매매는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 중에 한두 번은 어그러집니다.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래도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고 긴가민가 싶을 때는 쉬는 게 맞지 않을까. 주식하시는 분들께 제일 안타까운 말씀은 뭐냐면 애매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남겨놓는다. 정찰병이라고 붙잡아 놓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저는 직업이 이쪽 직업이다 보니까 주식 가지고 계시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예전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안타까웠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지고 주식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종목 수가 몇 개가 되시는지 아세요? 46개예요. 엄청나죠? 한 종목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증권방송 TV 틀어가지고 좋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샀대요. 저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이거 TV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에 나올 때 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고점으로 올라갈 때 상승하니까 수익 날 거야. 이제 더 갈 거야. 이만큼 올랐으니까 더 갈 거야라는 얘기를 주로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점에서 잡으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내 돈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바닥 잡히고서 되게 지루하게 한 달, 두 달 매집하면서 횡보하는 기간에 나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만 지루할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 방송하면서 제가 서울경제TV에 언제까지 출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한은 저는 제 원칙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손해가 안 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종목을 살 만한 자리는 없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종목을 골라준다, 매매 타점을 찍어준다. 전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찾아가고 어떻게 돈을 벌어왔고 어떻게 시장의 타점을 잡아가는지 그 말씀을 드려볼 테니 어쩌면 아마 경제TV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TV 통틀어도 생방송 나와서 귀한 시간 내서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이야기하고 퍼포먼스를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통들은 생각하실 텐데 이 세상에 한 명쯤은 저처럼 그냥 돈 버는 방법을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돈 안 되는 얘기를 제 입장에 돈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게 돈이 되는 얘기고 살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좀 작정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 매매가 가장 안전한 매매인지 제가 한 두세 종목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유심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매매하는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수익률이 아닙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익률이 높아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금을 베팅할 수 있고 물량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 잡아서 100% 수익 나봤자 내 원금의 몇 프로 수익인가요? 10%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원금 100% 다 집어넣어서 10% 수익 나는 종목 만난다면 나는 원금의 10%입니다. 수익이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비중의 50%를 채워가지고 수익률이 50% 수익 나는 종목을 만난다면 내 원금의 25%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긴 확실해. 내 원금을 다 집어넣어서 25% 수익 낼 수 있다면 50% 수익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주식을 얘기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하시는 분들이 말씀 안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를 산다고 할 때는 비중을 채워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는 한 안 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야금야금 내가 이렇게 정찰병이라고 사놨던 것들 때문에 계좌가 야금야금 박살났던 기억들이 제 초창기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매수할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닥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걸 주로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내일 모레 9월 12일 날 아침 8시 30분부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무려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7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와 보신다면 선물 옵션이 남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주식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장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실까요? 자, 보시죠. 우리가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먼저 월봉을 보시죠.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산업 분야에서 원탑인 회사와 두 번째인 회사를 항상 살피십시오. 저는 철강 분야에서 가장 원탑, 비철금속에서 원탑인 회사가 고려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고 있고 이 회사만큼 이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은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실게요. 1991년도 차트부터 있죠. 6,200원짜리가 43,000원까지 가면서 무려 수익률이 40배 이상을 냈던 기억이 있네요. 19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40배가량의 상승을 했고요. 다시 수직 강화를 하면서 다시 만 원까지 주저앉으면서 고점에서부터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후에 보시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만 원에서 35,000원대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1998년 IMF가 지난 뒤에 2007년, 2008년 되면서 급등을 해버립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2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아까 떨어질 때 저점이 얼마였죠? 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습니다. 얼마까지? 36,000원까지.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다시 또 한번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을 냅니다.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급등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고요? 50만 원까지 가네요. 재밌죠? 이 종목의 특징을 가만히 살피시게 되면 얘가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떨어질 때는 기본 5분의 1 토막 이상 나고요. 이후에 올라갈 때는 이 저점에서부터 몇 배씩 납니다. 얘만 해도 벌써 우리가 35,000원에서 50만 원까지 갔다고 계산하면 대충 계산해도 한 13배는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이후에 장이 또 한 번 주저앉고 25원까지 박살낸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대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의 패턴으로 한번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기존의 패턴이라면 한번 죽어야 급등을 하겠죠. 근데 보시면 2020년에 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50만 원 찍었던 종목이라서 50만 원 돌파하고 나서 얘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급락했죠. 27만 6천 원.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부터 몇 배 갔나요? 68만 5천 원까지 약 3배 조금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은 뭐 하고 있냐면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고려아연이라는 게 다시 한번 대박이 나려면 고점에서부터 5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져야만 우리가 대박이라는 게 가능하겠고, 근데 현재는 그런 장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몇 년간 어떤 거래를 하고 있냐면 여기 하단을 보시면 45만 원대, 46만 원대, 47만 원대 떨어지면은 50만 원대 초중반까지 들어 올리고요. 다시 떨어지면은 들어 올리고요. 떨어지면 들어 올리고요.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44만 원 깨지면 손절친다 생각하고 45만 원, 6만 원, 7만 원 조정 넣으면 사고 올라올 때 53만 원에서 55만 원 올라오면 팔아먹고 이거를 지금 여러분하고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출연한 게 작년 1월 첫 주였습니다. 여기였거든요. 여기는 가격이 예중간에서 하지 않았고요. 내려올 때 여기 작년 여름부터 한 번, 여기 내려올 때 두 번, 내려올 때 세 번, 내려올 때 네 번, 이렇게 네 번에 지금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패턴이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이 종목은 이 업체에서 대장주고요.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업계 1등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과 현금 유보금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100대 대기업을 다 뒤져보셔도 이 정도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물을 가서 캐다가 아연, 합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가공해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이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요. 광물을 캐다가 내가 잘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필요한 회사에다 이렇게 공급만 하면 되고 이걸 팔아먹는 것을 내가 판로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여러분이 제철이나 이런 관련 비철금속 관련 사업들은요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놓고 나면 그리고 내가 판로가 충분하게 확보되는 회사이고 독보적인 회사라면 이런 회사는 우리가 조정 나올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반복하면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금 같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충 계산해 볼게요. 45, 6, 7만 원에 내려왔을 때 사가지고 53만 원, 55만 원에만 팔고 나가도 바닥에서부터 뭐 10%에서 15% 수익은 되거든요. 이걸 1년에 2번 내지 3번을 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내가 한 번씩만 10%씩만 뭐 최저점 최고점이 아니니까 10% 이상만 수익 낸다고 들면 2번만 해도 내 원금의 20%가 불어요.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평생에 수십 년 동안 내가 20%씩 25%의 수익을 꾸준하게 평균 냈더니 원금에 그랬더니 얼마 복리가 붙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더라. 지금 90이 넘으신 분인데 얘기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냥 1년에 고려아연 갖고 2번씩만 10% 이상만 수익을 낸다면 원금을 내가 다 집어넣어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종목 하나 가지고 다른 주식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KT라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얘기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와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좀 두겠습니다. KT라는 회사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얘는 우리가 통신주로만 알고 있죠. 근데 통신주는 SK텔레콤을 우리가 통신주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고요. 그 외의 사업 분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KT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전화를 만들고 통신회사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만들 때 내가 운전하는 차냐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냐라고 이야기할 때 위성통신에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굴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통신 모듈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통신이 와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굴러가는 인터넷 서비스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율주행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기를 누가 뭘로 만듭니까? 우리가 그나마 친환경은 원자력인데 앞전 정부에서 원자력 다 두들겨 패가지고 원자력 잘 나가던 거 다 박살 내놔가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기 뭘로 만들어요?
석탄, 석유 전부 다 우리 뭐예요? 불 때 가지고 이산화탄소 왕창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전기인데요. 그 전기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친환경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자동차가 운행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없겠죠. 배터리로만 가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면서 더 많은 화석 연료를 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비슷하다. 별로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의 변화는 내가 운전하느냐 자율주행 기능이 있느냐인데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은요. 자율주행의 전 단계들은 다 장착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전 차랑 앞에 있는 차와 내 차 간격이 너무 짧아지면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자동차 스스로 급정거하는 기능들 요즘 나오는 웬만한 좀 괜찮은 중형 세단 이상의 차에서는 다 탑재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수입차는 거의 전 차가 다 갖고 있고 그게 없는 차는 출시하지 않습니다. 경차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게 왜 생기냐면 지금은 사고 위험 때문에 스스로 급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급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브레이크 라이닝일까요? 아니면 내가 브레이킹을 시스템을 어떻게 했을 때 인지하는 거냐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차와 내 차와의 거리 간격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전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만큼 안전하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속도인데 이 정도 거리라면 위험하다 인지하는 순간 뭐 합니까? 얘가 야 브레이크 걸어라고 컴퓨터에서 명령을 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가 급정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 뭘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일까요? 브레이크 라이닝일까요?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뭐 엔진이 내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인공위성에서 그 거리와 속도를 감안해서 이 정도의 속도인데 이만큼 거리가 가까워지면 충돌 위험이 있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지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쏴서 기계 장비, 즉 자동차죠. 서로가 인지 교신이 되는 것, 이게 자율주행차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이 빠졌을 때는 뭐가 떴냐면은 배터리였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얘네들이 무지하게 올라가면서 배터리 관련 주들이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배터리 관련주는 죽을 쓰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배터리가 여러분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더 성장할 거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에 2차 전지 배터리는 아직 알려지지 못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랐고 아직 덜 개발돼 있는데요. 2024년 9월입니다. 현재의 배터리는 예전에 4년 전에 비해서 비하급수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의 삼성 SDI와 LG화학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LG화학이 올라가니까 뭐 했어요? 분사하면서 주가 작살냈습니다. 그리고 뭐 만들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대한민국 주식은요. 뒤통수 전문가들입니다. 주가가 좀 오르잖아요. 분사해버립니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하면서 계속해서 증자하고 뭐 하면서 결국은 주주의 주식을 반토막 내는 것이 목적이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주식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팩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주식을 길게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오르면 분명히 먼지거리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제가 경험해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덜 성장한 것들, 그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할 때 사서 보유하고 그게 이익이 나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이 KT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2020년도에 조정 시부터 사실 살 거 되게 많았는데 이때부터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2만 원대 떨어질 때 2만 원 초반에서는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던 게 뭐냐면 KT는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데요. 배당 수익률만 5%입니다. 그럼 내가 사가지고 그냥 10년만 갖고 있다고 저도 수익률이 50%가 나는 거고 20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내 원금의 100%는 보장받는 주식입니다. 매우 안전하고요. 사실 KT는 일반 기업이 아니죠. 국영 기업이에요. 그죠? 국가가 정부가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5%씩의 배당을 받으니까 4년간 이미 나는 20%의 수익을 내는 상태에다가 플러스 얘는 지금 수익이 벌써 42,000원이면 이때부터 움직여서 10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렇다면 다 오른 걸 왜 얘기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오른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쯤, 7년에서 10년쯤 지나면 2030년도에서 35년도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비중이 좀 더 줄어들게 되고 자율주행차의 비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급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라서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아와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한 자율주행차의 기능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뭔가 시대의 트렌드가 변화되는 것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KT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장기 추천주로 굉장히 각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한 이후부터 보면은 3만 원 여기 3만 원에서 2만 9천 원 떨어질 때 여기 사가지고 여기 4만 2천 원대 한번 팔고요. 3만 5, 6천 원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지금 4만 1천 원대에서 물량 70% 정리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가을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얘도 조정이 나온다면 3만 원대 중반에서 또 한 번의 배팅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안전한 종목 중에 가장 성장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종목 저라면 KT를 눈여겨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여기 29,000원, 3만 원에 사가지고 단타 한번 치고 다시 한번 눌릴 때 쌍바닥을 이용해 잡아가지고 42,000원 찍을 때 다 팔고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때 35,000원부터 조정 시에 매수하세요 이야기 드렸으면 쌍봉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70% 줄이고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내려온다면 34,000원에서 36,000원 구간 이 자리에서는 재매수를 할 생각이고 그렇게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여러분께 향후에 몇 년 뒤에 이 종목은 얼마쯤 가면 적정가일까요?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소 목표가 7만 원에서 정상적인 목표가 10만 원대까지 바라보는 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는 조정시마다 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KT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3만 원 초반 정도 내려오면 자녀분들 아직 미성년 자녀분께는 2천만 원 한도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세 없이 2천만 원 한도에 가능하고요. 성인이 되시게 되면은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늘어나고요. 만약에 결혼하시잖아요. 양가에서 1억 5천씩 3억까지 지금 증여세 안 받습니다. 저라면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사서 길게 끌고 가면서 매년 배당을 받으며 성장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가 벌써 3만 원, 3만 1천 원 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아이들 통장으로 2천만 원씩 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배당금 플러스 수익구까지 가면 35% 이상의 수익은 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등락을 하든 말든 꾸역꾸역 가는 종목 중에 하나. 그래서 나는 어떤 투자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건설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를 제가 두 개만 살피겠습니다.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밑에서 보시면 여기 2만 원부터 2015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 5만 6,500원까지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빠지면서 앞전 저점을 깨는 급락이 있었고요. 언젠가요? 코로나네요.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얘는 다시 한번 48,000원, 5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저점에서 약 3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전 고점은 돌파하지 못했네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급락했다 올라올 때 앞전 고점을 넘어간다면 얘는 랠리로 바라보면서 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죽어서 밑에 내려와 있다는 건 얘는 상승 랠리가 당장 이루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얘는 반등이 날 때 나는 반등 시세를 좀 취하겠다 정도로 생각하셔서 얘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구간 정도면은 만족해야 될 시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아마 내년 여름 정도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GS건설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삼성물산 세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을 보시면 제가 GS건설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장대 음봉이 주봉인데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GS건설이 전 국민에게 아주 욕이란 욕은
아마 오래 살 겁니다. GS 관계자분들, 이 오너분들은 무지하게 오래 살 겁니다. 욕이란 욕은 아주 오지게 먹었던 날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순살자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철근을 빼먹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매우 신박한 공법을 가지고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던 기간인데요. 여기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아파트가 보통 우리가 요즘에 짓는 아파트든 35층대를 평균적으로 짓거든요. 28층에서 35층인데 철근을 뺀다는 얘기는 길 가다가 아파트 발로 걷어찼을 때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보니 GS건설에서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데 그 아파트를 GS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거죠. A라는 중소건설사, B라는 건설사, C라는 건설사 이름도 모르고 잘 수행 능력이 없는 곳에다 짓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건설 현장에서 안 갑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외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거의 요즘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혹시 아파트 새로 짓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재건축 투자, 재개발 투자를 한동안 많이 해서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안전 제일, 안전 착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어떤 말 플랜카드가 붙어 있냐면 저는 알아보지 못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중국어입니다. 한자로 써 있고요. 베트남어로 써 있고요. 지금은 인도말로 써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어로 파키스탄말로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남아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심지어는 흑인 노동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공사를 하실 때 말이 통할까요? 이거 야 여기다가 저기 공구리 칠 때 모래는 20%만 넣어야 되고 시멘트 70% 넣어야 돼. 그러면 공구리라는 말을 알까요? 모래 시멘트를 알까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설에서 우리가 많은 자재값을 빼지 않으면 이익이 나지 않는 수주가 너무 가격을 지금은 이제 자재값이 올랐으니까 건설 공사 임금이 올랐습니다. 건설 평균 비용들이 그런데 재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 평당 건설비가 올랐는데 예전에 20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만 해도 건설 비용이 제대로 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싸게 건설을 하게끔 건설 비용들을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싸게 하려고 그러고 만약에 비싼 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설사를 만나면 너랑 계약 안 해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건설 자재값은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될 정도의 상황인데 불구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저대로 FM대로 쓰게 되면 손해가 나겠어. 이익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자재에서 돈을 뺀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빼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2만 원대 초중반에서 놀던 GS건설이 주가가 바로 빠지면서 장대 음봉의 거의 하한가급의 개파락의 하한가급의 하락들이 나오면서 얼마까지 빠졌냐면 14,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건설사를 욕하면서 더 이상 건설주 보면 안 돼라는 얘기가 경제TV 통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 혼자 유일하게 떠들면서 보이냐면 지금 여러분 순살자이를 만들었던 GS건설 굉장히 괘씸합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면 GS건설의 시공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건설 10대 건설사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이라는 브랜드는 이번에 순살자이 때문에 망가졌지만 자이라는 브랜드의 시공 능력과 기술 능력은 상당히 탑권에 있는 메이저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저 회사가 망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사업을 접고 영원히 망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절지부심하면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가가 빠지고 거기로 인해서 그 순살 철근을 빼버린 아파트를 재시공하는 걸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손실을 부담하겠죠.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바라보면 제가 만약에 GS건설 회장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석고대죄하고 사과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윤리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GS건설 회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회사의 이 사업을 내가 접을 거냐 이로 인해서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미지 실추한 걸 내가 복구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제가 이 회사의 운영자라고 제가 이 회사의 CEO라면 저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저력을 한번 믿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000원대에서 매집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14,000원 아래 내려올 때 사라 말씀드릴 때 여기 보시면 7월, 8월, 9월, 10월 매집 기간이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 산 사람이야 본인의 의지로 안 산 거고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이 급등하면서 17,000원대까지. 그러면 14,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 매수하신 입장에서는 최소한 25% 30% 수익은 안전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공 능력 10위권 이내의 회사 중에서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던 회사입니다. 이미지가 박살났고요. 단기간에 잘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박살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주가 이 차트를 보시는 걸 잘 보시게 되면 시장이 박살날 때 잘 가다가 이렇게 박살나요.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회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종합주가지수도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몇 달의 시간이 횡보하다가 이후에 얘가 힘을 모으고 매집을 한 상태에서 상승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차트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이전에 GS를 보시게 되면 얘는 등락을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던 종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 원래 가치가 2만 원대 초중반 놀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급등을 한번 했죠. 그죠? 이후에 눌림을 줄 때 15,000원 밑에서 여러분 재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고 이게 올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름이었죠. 그리고 여름장에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난리를 지기는 그 와중에도 얼마 갔습니까? 21,000원대. 자, 그럼 얘가 어느 가격이었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죠. 자, 올라왔던 이 고점은요. 어디냐면 우리가 기존의 순살자의 철근 빼먹기 전에 있었던 원래 가격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약간 접근이 되실까요? 제가 어쩌면 여러분께 투자의 인사이트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그러면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본질 가치는 깨진 게 없습니다. 아마 최고 경영진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청업자가 했는지 노동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철근을 빼먹었겠지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모가지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가로 금융치료 받습니다. 다 두들겨 맞고 박살난 상태에서 저는 뭘 본 거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췄다면 전 이 종목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 폭 이상 내려온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주봉 보시면 계속 얘는 뭐 하나요? 저점에서 크게 깨지지 않고 반등 한번 줬다 눌리고 반등 한번 줬다 눌리고 반등 한번 줬다 눌리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시장은 우상향하려고 폼을 잡는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래서 뭐 했습니까? 1호부터 시장의 상승을 공격적으로 배팅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그게 GS건설을 제가 크게 수익을 냈던 비결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얘는 보시게 되면 엉망진창이죠. 그죠? 특별히 빠진 게 없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지 혼자 주저앉아요. 그러면 현대건설에 내가 비중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단타로서 접근하는 거지 우리가 가치 투자로서 길게 보는 투자로서는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 브랜드로 보시죠. GS건설 브랜드 뭐 있습니까? 자이네요. 자, 현대건설은 뭐 있습니까? 현대건설은 우리가 일반 브랜드 중에는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건설 중에서 약간 고급화 브랜드가 H라고 하죠. 그죠? H 브랜드라는 DH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는데 문제는 만족감은 높다고 하는데 주가에서는 반영을 못하는 것 같네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브랜드가 삼성물산 레미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레미안. 그러면 지금 주가로만 놓고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좋을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디 있겠어요? 레미안이요. 그죠? 삼성물산이 비중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비중을 실을 때 삼성물산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GS건설은 가격 대비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삼성물산의 주력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삼성물산 10만 원대 초반부터 10만 원, 11만 원 요 가격대에서부터 올라올 때 마찬가지 GS건설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는데 얘 얼마 갔나요? 보시면 17만 원이요. 근데 수익률로 따지면 사실 똑같습니다. 60, 70% 올랐거든요. 근데 GS건설 보실래요? 거의 똑같아요. 저점에서부터 보시면 얘도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조금 덜 올리긴 했지만 얘도 수익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당신은 건설을 사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라고 물으면 사라고요. 근데 언제 사라고요? 떨어질 때 사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건설 산업은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정부에서 요즘에 나오는 정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방송이라 조금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색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히 주택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3기 신도시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립 서비스는 했지만 아직까지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삽도 뜨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죠?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치인식의 그냥 거짓 과장 광고를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택 공급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들어오실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미 시장 되신 지 꽤 됐죠. 근데 지금 공급하는 거 정책 발표 립 서비스만 하지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셔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2번 바뀌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취임할 때마다 국토부 장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잘 하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공급에 관련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낸 정책이 뭐였을까요? 대출을 규제하는 걸로.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를 찍어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걸 정부에서도 스스로 시인하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뭐 하냐면 대출을 뚫겨 패는 걸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왜? 주값 자꾸 오르면 자기들 표에 정치인들에게서 욕먹으니까 오르는 건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새로 공급해야만 신규 주택이 있어야만 주택값을 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는 기본인데 이걸 당장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을 만한 땅이 마땅치 않고 이해관계 마땅치 않으니까 뭘로 한다? 계속 금리로 정책적으로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락일까요? 꺾인 걸까요? 아니요. 누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27년도에는 주택 서울 시내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27년 5월이면 다음 대선이거든요.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어떤 정책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건설주, 시멘트주 이 관련 주식들은 향후에 3년 뒤에 5년 뒤를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가치 성장주로서의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레미안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삼성물산이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하기 제일 좋은 회사다라는 게 1순위 비중을 제일 많이 실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GS건설 말씀드렸고 현대건설은 단타로 접근하지 길게 접근하는 건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보는 게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시세들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를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크게 우리가 종목을 살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9월까지는 변동성이 큰 시작이 이어지겠다라고 시장 분석 들려주셨고요. 또 섹터별 흐름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양방향 매매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늘 이렇게 정확한 시장 분석과 함께 선물 옵션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9월 12일에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 내내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선물 옵션이 왜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목요일 온라인 무료 강의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투자 매매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강의를 들려주실 텐데요. 물론 이번 주 목요일 7시간 동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내용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지금 이제 만기에 나올 만한 패턴들을 좀 설명드려 볼까 싶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시면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쓰는 차트 구성은 이렇습니다. 맨 위에 차트가 선물 차트 5분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이 아침에 어떤 패턴이었냐면 아래 시가로 하락했다가 종일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동성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내려갈 때 이 하락하는 구간은 뭘 보고 하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선물 옵션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옵션의 기준가라는 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매매를 합니다. 자, 보시면 2.5라고 하는 가격이 있는데 콜옵션에서 2.5라고 하는 가격이 기준점이다라고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말씀을 드려요. 풋옵션 입장에서는 여기 2.5라고 하는 이 가격이 기준점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둘 중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수렴을 그려보면 여기 콜옵션의 기준점이 있고 풋옵션의 기준점이 있다. 이때 콜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풋이 올라가요.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냐면 콜이 올라갑니다. 이게 선물 옵션이 움직이는 기본 로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얘가 아침에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반대로 누가 올라갈까요? 풋옵션. 그럼 내가 콜이 무너지니까 난 뭘 사? 반대편에 풋옵션 사면 되는 거예요. 하락을 배팅하면 되고요. 반대로 얘가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풋옵션이 기준 저항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나는 뭐 한다? 반대 상방을 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양방향 다 볼 수 있는 건데요. 극단적인 하락을 한번 보시죠. 8월 5일입니다. 이날 선물이 25.4p, 8월 5일 역대급 하락이 오면서 서킷 브레이크 터졌던 날인데요. 이날 콜옵션의 기준점 4.07 깨지는 거 이거 하나 보고 하방 잡았는데 몇 배 났냐면 풋옵션이 130배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하락이었습니다. 이런 장들이 이따금씩 만날 때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8월 2일 날 보실까요? 마찬가지 이날도 개파락해서 하루 종일 빠졌거든요. 9.45p 빠졌는데 콜옵션 기준점 깨진 거 하나만 보고 들어갔더니 얼마? 풋옵션이 저점에서부터 115배의 기록적인 100배가 넘는 장을 우리가 8월 초에 만났습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하면 어떨까요? 지수가 올라가면 8월 7일 날 제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만나 뵀었는데요. 이날 공개 강의였습니다. 이날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시초가부터 상방을 배팅해서 저희가 점심 먹기 전에 11시쯤에 다 팔고 나갔는데 보시면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4.47 풋옵션 기준이 깨졌을 때 나는 뭘 보고 들어갔다? 저거 깨졌으니까 상방이다. 그래서 버텼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15배가 났고요. 저희가 1500% 시세 날 때 저점에서 고점을 잡지는 않죠. 보통 잡고 좀 일찍 팔고 하니까 580%의 수익을 내면서 대박이다. 굉장히 기분 좋았던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패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인데요. 아마 이번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 때는 원웨이 장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냐면 이 변동성 장에 가깝지 않을까. 자, 그럼 변동성 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변동성이냐면요. 얘가 시가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밀었다가 올라가는 걸 이걸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시가에 들어 올렸다가 패대기 치는 빼버리는 패턴을 하락 변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번 주 동시 만기는 이 변동성이 아닐까. 그래서 오전에 상승하면 오후에 반등할 것이고 오전에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후에 반등을 하면서 상방으로 움직이는 변동성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명절 연휴에 도달하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날 시세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께 선물 옵션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8시 반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늦지 않게 오십시오. 오셔서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시세 거의 다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매하시면 좀 재밌는 매매 보시고요. 저 사람 맨날 선물 옵션 돈 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해봤으면 놀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긴 시간 동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목요일 장 내내 진행해주시는 온라인 무료 강의까지도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오늘의 핵심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섹터별 매매 전략 이야기해 주셨고요. 건설주를 포함한 주요 섹터별로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또 만기 위크인 만큼 선물 옵션 매매 사례 짚어봤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목요일 온라인 무료 강의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